우리나라 상반기 국가 채무는 다소 줄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정부가 거둔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 똑똑에서는 국가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부채 급증 비폭탄 논란에 대한 정확한 실상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먼저 네, 국가 채무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국가 채무는 이제 국가가 상한 의무를 갖는 부채를 말하겠죠. 네, 네,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국고채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고채 만기는 2년부터 50년까지 7가지 유형이 좀 있고요. 이제 네, 국채 발행과 상한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집행은 한국은행이 대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채 매각은 이제 한국은행이 17개 전문 딜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제 경쟁 입찰 방식 방식이 이루어지죠. 네, 국채 구성을 보면은 이제 발행 국채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나뉘는데요. 네, 국채가 9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분류가 이제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적자성 부채 또 금융성 부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국채의 36%를 차지하는 금융성 부채는 국민주택 채권과 같이 융자 재원을 쓰기 때문에 융자 해수금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부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건전성 측면에 별 문제는 없고요. 중요한 게 국채의 64%를 차지하는 적자성 국채입니다. 정부가 지출 대비에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수입 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장차 우리가 세금으로 상환해야 될 이제 채무를 말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국채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는요, 작년 말로 1,067조 원입니다. 네, GDP 대비 국채 비율이 50% 수준이거든요. 네, 네, 이 중에서는 적자성 부채는 610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자성 부채 기준으로 하면 28% 수준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전체 국채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OECD 평균이 이제 1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절반 정도 이제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국가 채무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채무의 질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채무 내용과 질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채권 만기 구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만기를 가지는 장기 국채 비중이 87%나 됩니다. 네, 이렇게 국채 상환 기간이 길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높겠죠. 네, 두 번째로 외국인의 이제 국채 보유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14%입니다. 미국 22%, 영국 34%. 상대적으로 저희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 해외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경우에도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적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재정 수당입니다. 예산 규모 대비로 이자 상환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10%, 일본의 25%에 비해서 크게 지금 낮은 수준이죠. 네. 또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채가 급증했다, 빚 폭탄을 네, 안겼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 네, 당시 나라 재정을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차관으로서 그 정확한 실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국채 비율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지출 소외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로 우리 전 국민 코로나 검사, 환자 격리 치료, 무료 백신 접종 등 많은 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네, 어려움을 그랬죠. 겪으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국민재난지원금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채가 크게 늘었는데요. 네,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습니다. 코로나 피크 기간인 20년, 21년, 2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7.6%포인트입니다. 선진국이 16%포인트거든요. 이거 절반 수준.
이제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보다 적은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을 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그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지원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K-방역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4.1%입니다.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고 빠르게 경제를 정상화시킨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매우 가성비가 높게 재정을 운영한 사례로 이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네. 당시 국제기구에서 평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21년, 22년 두 해 동안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이뤄낸 결과 초과 세수가 115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재정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뤄냈는데 이 점이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좀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금년의 경우 상반기만 해서 4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는 굉장히 대비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재정 운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들여다보지 않고 국채가 늘어난 사실만 가지고 비폭탄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서 빚을 내는 게 미래 세대에 대한 탈취라고 하면서 국가 채무 확대를 범죄시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제 빚이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빚이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장래 국부를 키워야 할 때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빚을 내서 긴요한 지출에 적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서 늘어난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1% 초반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인생이 어려워질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국채를 선용해서 유연한 정책 전환하는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또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크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GDP 대비 국채 비율이 절대 수준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저의 출생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고의 고령화 수준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지금 빠르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정체 요인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세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둔화가 될 것이고 반면 이제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서 이제 국채 비율이 이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생기겠죠. 그럼 채권값이 떨어집니다.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지겠죠. 네. 그리고 과도하게 채무가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나라의 국채 상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해외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점에서 일본이 반면 교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재정 정책 운영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빚에 늪에 빠진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263%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이자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의 한 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정 경직성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정이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미 한계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재정의 이자 부담이 10조엔 전체 일본 세수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이제 애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빚이 급증한 이유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은 이제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네. 경제 성장은 이제 목표를 달성치지 못하고 이제 국채만 이제 급증한 결과가 이제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채가 이제 급증을 하면 누군가 국채를 사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많은 국채를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많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 비중이 50%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네. 그렇다면 국가 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성장입니다. 네. 그래서 모수를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서 국채 발행 수요도 그만큼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함으로써 모수가 되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모자가 되는 것이니까 국채 발행 수요가 줄게 해서 국채 비율을 줄어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정책 운영에 있어서 금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헌법에서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 예산 요구 진행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하나 원인이 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적인 재정 적자와 국채 증가 요인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되 경제 위기 때와 같을 때는 유연하게 재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이제 두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반드시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중앙은행이 과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중앙은행이 발권을 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꿔주는 상황은 정말 저희들이 만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상대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